안녕하세요.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중앙대학교에서 은퇴를 한 명예교수 김승욱입니다. 저는 중앙대학교에서 31년 동안 경제사라는 과목을 가지고 강의를 했었습니다. 오늘 특별히 여러분들 앞에서 제가 필진 중에 하나로 참여한 이 상속세에 관한 책, 국가의 약탈 상속세라는 책을 가지고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제목이 좀 강하죠. 상속세가 국가의 약탈이라는 주장입니다. 한번 제 강의를 들어보시면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아마 아실 겁니다. 저는 지금 이제 은퇴를 하고 지금은 이 월드뷰라고 하는 잡지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이제 강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사실 상속세 문제는요, 사실 사유재산권을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데 상속세가 지나치면 이 사유재산제를 인정하지 않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헌법 정신에 위반된다 이거죠. 개인의 재산이라는 게 어디까지냐. 내가 남은 재산을 자녀한테 물려줄 권한이 있는 겁니다. 평생 세금 내 거 다 내고 모은 재산이니까. 근데 그거를 부정한다는 것은 헌법 정신에 위반된 거죠. 과거에 경제 발전이 별로 없었을 때 그때는 투명하지가 않았기 때문에 상속세율이 좀 높아도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빠져나갈 법망이 너무나 구멍이 많았으니까. 근데 이제는 굉장히 투명한 사회가 됐습니다. 이제 빠져나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너무 지나치게 상속세를 많이 거두면 사람들의 의욕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앞으로 미래를 위해서 이 상속세를 과감하게 개혁하지 않으면 사회주의 국가가 되고 맙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상속세가 굉장히 중요하고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상속세 수준은 국가가 약탈하는 수준이다. 이런 얘기를 좀 오늘 드리려고 그러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개혁을 했으면 좋겠느냐. 그 얘기를 제가 두 가지로 결론을 내렸는데, 상속세 대신에 자본이득세라는 것으로 바꾸자. 자본이득세는 뭐냐면요. 우리가 상속하는 것 중에 현금도 있고 부동산도 있고 있겠지만 특히 기업을 상속하는 경우에는 주식을 상속하잖아요. 그래서 주식을 상속하면 상속을 해야 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 주식을 그냥 낼 수 없으니까 이걸 현금화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소득세가 나오죠. 소득세를 내고 현금화해서 그거 가지고 상속세를 내야 돼요. 죽은 그날의 종가 기준으로 세금을 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주식 상속할 때는 이제 대주주 겪을 때는 20% 할증이 붙어가지고 60%를 내게 되는데 이렇게 큰 금액에 내게 되면 현금이 엄청나게 많은 부자가 아니고서야 주식을 팔아야 세금을 낼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리고 당장 내가 회사를 인수받았다고 해서 그 회사 돈이 내 돈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자본이득세라는 건 뭐냐면 그 주식을 팔아서 내가 현금화해서 내 소득으로 만들 때 그때 상속세를 물리자. 어차피 소득세 내거든요. 이중과세예요, 지금은. 그런 의미에서 하지 않으면 이중과세이기 때문에 한두 대만 건너가면 완전히 나라의 기업을 바치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자본이득세로 바꿔야 된다. 두 번째, 공익법인을 인정해줘서 상속이 가능한 공익법인으로 넘겨서 후손들이 공익법인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지배하는 것을 인정해 줘야 된다. 이 두 가지가 이제 대안으로, 상속세에 대한 대안으로 제시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릴 순서는 이 상속세로 인해서 기업이 해외에 팔려나간 케이스를 몇 가지 소개해 드리고 우리나라 상속세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얼마나 높은가 요 얘기를 두 번째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높은 상속세의 문제점이 뭔가 세 번째 얘기하고 네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해결책 두 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후에 결론적으로 마무리를 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 얼마 전에 바로 제가 이제 이 책을 오늘 강연하는 건데요. 이 책이 나오고 며칠 안 있다가 넥슨 창업주 김정주 씨가 갑자기 죽었잖아요. 우울증으로 죽었다는 말도 있고 언론에는 그렇게 보도됐는데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상속세가 한 6조 원 정도 나왔어요. 근데 이분은 갑자기 죽었기 때문에 젊은 나이에 그 후손들이 상속세를 낼 준비를 못했어요. 승계할 준비를 전혀 못했어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제 5년 동안 이제 분할해서 세금을 낼 수 있으니까 6조 원 세금을 내기 위해서 대출을 많이 받았는데
근데 또 금리가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가지고 금리 오르니까 그 이자 폭탄을 맞은 거예요. 그 도무지 할 수가 없어서 이걸 물납을 하겠다. 주식으로 바로 내겠다. 아무나 그렇게 할 수는 없고 국세청에서 물납을 받아주는 특별한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현금이 하나도 없다. 이 사람은 진짜 낼 돈이 없다. 그러면 주식으로 받아줘요. 그래서 이제 물납을 해서 주식을 냈어요. 그러다 보니까 바로 그냥 기재부가 2대 주주가 됐어요. 이거야말로 국가의 약탈 아니고 뭡니까? 그래서 정확하게 이 책 제목대로 국가 약탈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이 책이 나온 지 얼마 안 되는데 3판이 팔렸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런 제목으로 딱 나오니까 좀 제목이 과한 거 아니야? 그랬는데 딱 이 사건이 터졌어요. 그렇다고 제가 이 책 장사라고 나온 건 아니고요. 저는 여기서 인세를 한 푼도 받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안 받을 거고요. 저도 이 책 사서 여러분들 나눠줍니다. 아무튼 이게 현실이에요. 그러면 넥슨만 그러냐? 과거에도 상속세 때문에 해외에 매각하게 되는 사례가 많아요. 여러분 락앤락 들어보셨죠? 우리나라 가정 냉장고에 락앤락 없는 집이 없어요. 이게 한때 세계 1위였어요. 그랬는데 이 세금을 못 내가지고 세금을 내려고 이제 상속을 하려고 딱 해보니까 그때 뭐 6천억인가 9천억인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요. 너무나 많은 금액으로 세금을 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 어떻게 됐냐? 홍콩계 사모펀드한테 팔았습니다. 그리고 그 돈을 가지고 베트남으로 이민 가서 거기서 다시 차렸어요. 아들 이름으로. 결국 우리 락앤락 기술은 중국계로 넘어가 버린 거죠. 이렇게 참 바보 같은 짓을 난 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37 많이 써보셨죠? 손톱가게 세계 매출 1위까지 했던 기업인데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2006년에 갑자기 돌아가시는 바람에 상속세가 150억 원이었어요. 그래서 이걸 마련을 못해가지고 결국 회사를 팔았어요. 지분의 상당수를. 물론 나중에 또 회사 운영을 잘 해가지고 다시 사서 지금 대주주는 회복했는데요. 이런 사례도 있고요. 그 다음에 유니더스, 이거는 모르는 게 좋습니다. 콘돔 제조업체인데 세계 1위예요. 우리나라가 1위 하는 게 꽤 있더라고요. 근데 이것도 역시 상속세 때문에 사모펀드에 매각했어요. 그 자손들이 이거 세금을 낼 형편이 안 됐어요. 그게 아마 연봉이 이렇게 세지 않은 8천만 원이던가 뭐 그렇게밖에 안 되더라고요, 자손들이. 그래서 결국 이것도 상속 때문에 50억을 내야 되는데 사실 뭐 50억이 부자들한테 큰 돈이 아닐 수도 있는데 워낙 이 자손들이 돈이 없어요. 그래서 이것도 역시 매각을 했죠.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상속 문제 그러면 너무 삼성이니 뭐 현대니 이렇게 재벌들 승계하는 거에 대한 국민의 반발이 많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부정적인 시각이 많았어요. 그래서 사실 과거 신분제 사회가 아닌 이상 재벌 총수가 승계된다는 거에 대해서 국민적 감정이 사실 안 좋은 건 사실이에요. 마치 왕이 계승하듯이 그런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정당하게 낼 세금 다 내고 그리고 상속하는 거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 국민들이 그렇게 저항이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재벌이 이제 편법적으로 승계하기 위해서 뭐 자회사 만들어서 어떻게 하고 뭐 불법 합병하고 뭐 이런 거에 대한 거부감이 많은 거죠. 여러분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음 세 가지 중에서 정당한 소득이 뭘까요? 첫 번째, 부모로부터 받은 소득. 이거는 국민들이 반반씩 갈라질 거예요. 아마 상당수는 그래도 부모님이 세금 제대로 냈으면 그건 정당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니야 그래도 부자들 거 다 환수해서 가난한 사람 나눠줘야 돼. 그래야 빈부격차가 완화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는 약간 이제 찬반이 있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부모가 타고난 재능을 타고 태어나서 고소득을 누리는 사람도 있어요. 추신수라든지, 뭐, 누굽니까? 요새 축구를 잘하든지. 하여간 이렇게 재능을 타고 태어나서 큰 부를 누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그거 세금을 싹 걷어버려야 될까요? 우리 국민들이 여기에 대해서는 관대한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BTS한테 세금으로 다 뺏어가라 이런 사람 없잖아요. 손흥민한테 다 세금으로 뺏어가라 이런 사람들 없다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인정하는 것 같아요. 세 번째, 이 게으른 사람들 중에 부자 되기 어렵죠. 근데 아주 선천적으로 부지런한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제 주위에도 보니까. 가만히 있지를 못해. 손에 지문이 없어요. 정말 부지런한 성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부모한테 그런 DNA를 물려받아서 부지런하고 그래서 잘 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세금을 다 뜯어내야 된다. 이런 사람이 있을까요?
아마 세 번째에 대해서는 다들 반대할 거예요. 그 사람이 부지런해서 돈 번 건데. 자, 이 세 가지 중에서 무엇은 정당하고 무엇은 정당하지 않을까? 어떤 부자가 그러더라고요. 야, 난 머리가 지지리도 나쁘고 내 자식도 나 닮아서 공부 지지리도 못하는데 내가 물려줄 건 돈밖에 없는데 내가 자식한테 돈 좀 주기로서니 왜 그걸 뭐라 하냐. 똑똑한 놈들은 좋은 머리 줬으면서.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존 롤스라고 아세요? 하버드 대학 철학자. 이 정의론을 쓴 존 롤스는요, 이 세 가지가 다 정당한 소득이 아니다 그랬어요. 존 롤스는요, 정의론의 대가인데 이 사람은 평등주의적 정의론자예요. 그러니까 사실 국민 정서가 저 중에서 하나 맨 위에 거 정도에 대해서는 조금 시비를 거는 사람이 있을지 몰라도 두 번째, 세 번째에 대해서까지 시비를 걸 사람은 없다고 보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가 완벽하게 평등한 건 불가능합니다. 돈을 물려주든지 재능을 물려주든지 성향을 물려주든지 사실 인간의 거의 상당수를 우리 DNA로 설명할 수 있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걸 어떻게 다 세금을 걷어냅니까? 그건 불가능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상속세에 대해서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탁월한 능력, 이것도 시대를 잘 만나서 그래요. 추신수가 조선시대에 태어났으면 뭘 했을까요? 돌팔매질이나 잘했겠죠. 김연아가 고려시대에 태어났으면 지금처럼 부를 누릴 수 있었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대기업 재벌이 내는 거 보고 시대를 잘 만나서 그렇지. 너는 시대, 사회에 빚을 많이 졌으니까 사회 다 내놔라 그러거든요. 그리고 김연아도 마찬가지고 추신수도 마찬가지고 손흥민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보면 축구가 인기인 시대에 태어났으니까 그 사람들이 자기 재능이 발휘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대 탓할 거 없다고요. 그러니까 한국에 대해서는 특별히 재벌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을 많이 하는데 우리나라 재벌 총수들이 욕심이 많아서 그럴까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사실 이 재벌들이 워낙 상속세가 높으니까 한두 세대만 넘어가면 뺏기니까 여러 가지 새로운 금융기법들 온갖 가지 동원을 해가지고 상속을 해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가 이제 오래된 기업이 별로 없어요. 특히 오래된 기업이 많은 나라가 일본이죠. 두 번째가 독일입니다. 그런데 이 나라들은 왜 이렇게 많으냐? 그거는 상속세도 높긴 한데 일본은 우리나라 다음으로 높거든요. 자본이득세를 통해서 가업을 승계하게 되면 세금을 안 내게 해줬어요. 그 일본이나 독일은 장수기업이 많은 거죠.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장수기업 많은데 일본의 가업 승계 문화 부러워하잖아요. 장수기업 많은 거 부러워하잖아요. 한편으로는 그런 기업 부러워하면서 한편으로는 가업 승계를 부정하는 모순 속에 있는 게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상속세가 지금 어느 정도인지 한번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30억이 넘으면 50%를 세금을 내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식을 상속할 경우에 그 대주주에서 경영권을 승계하게 되면 20% 할증을 붙어서 20 곱하기 50 하면 10이잖아요. 그래서 두 개 합하면 60%가 되죠. 그래서 일본보다 높습니다, 우리가. 가업을 승계할 경우에. 그래서 여기 보면 일본이 55%, 프랑스 45%, 영국, 미국 40% 이런데 사실 다른 나라들은 빠져나갈 길을 다 열어놨어요. 근데 한국은 빠져나갈 길을 열어놓지도 않아놓고 저렇게 높아요. 그리고 요거 한 가지만 더 얘기할까요? OECD 국가들 중에서 상속세 없는 나라가 17개 나라예요. 상속세가 있는 나라가 14나라인데 27.1%가 OECD 국가 평균이라고 많이들 얘기하는데 이거는 무슨 평균이냐면 상속세가 없는 나라는 빼고 있는 나라만 평균이 27%예요. 이건 평균의 오류입니다. 평균 내려면 공짜는 놈도 다 포함시켜야죠. 왜 낙지하는 놈 빼고 평균을 내요? 낙지하는 놈도 포함시키는 게 정상 아니에요? 제로인 나라도 포함시키면 15%예요. 15%하고 우리 60%하고 몇 배입니까? 4배예요. 이게 없는 나라들이에요. 구공산권 국가들은 원래 공산주의 국가는 상속세가 없어요. 왜? 그 나라들은 공산권이 사유재산 인정 안 한다며요. 근데 요새 자본주의로 돌아서면서도 없어요. 그리고 여기 보시다시피 그 북구의 복지 국가도 많고 캐나다도 이 서방 국가 중에서 가장 사회주의적인 국가인데 여기도 없고 스웨덴도 없고요. 여기는 이제 OECD 국가 중에서만 그렇고 여기는 전 세계에
글로벌 프로퍼티 가이드닷컴에 등재된 123개국 중에서 58%의 나라가 상속세가 없습니다. 여기 보면 중국, 홍콩, 베트남, 공산주의 국가 다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현실이고요. 그리고 세계 각국이 이제 최근에 들어서 특히 상속세를 많이 폐지했어요. 제일 먼저 한 게 캐나다고요. 여기 보시면 쭉 이게 연도예요. 상속세 폐지한 연도. 최근에 이제 2000년대 들어서 많이들 없어졌거든요. 그럼 왜 어떤 나라는 상속세를 여전히 부과하는데, 특히 우리나라는 지금도 이렇게 징벌적 상속세라고 할 정도로 많이 부과하는데, 저 나라들은 저렇게 일찍부터 상속세를 없앴을까? 그 이유는요, 세금이라는 것을 누구를 기준으로 하느냐에 따라 달라져요. 물려주는 사람, 뭐 대부분 부모겠지요. 물론 손자한테 주는 경우도 있겠지만, 부모 입장에서 보면요, 내가 소득세 낼 거 다 내고 남은 자산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이걸 다시 죽었다는 이유로 또 세금을 낸다 그러면 그건 이중과세죠. 그러니까 법 논리상 세금을 안 내는 게 맞다라고 하는 게 안 물리는 나라들의 논리입니다. 그런데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쨌거나 소득이 생겼잖아요. 재산이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소득 있는 곳에 과세 있다. 이것도 과세 원칙이거든요. 동전의 양면인데 이쪽에서 보느냐 저쪽에서 보느냐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밑에 쪽의 입장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 틀렸다고 말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당하냐 안 하냐 이거 가지고 논쟁을 할 수가 없어요. 어떤 게 국가적으로 이득이냐, 어떤 것이 더 정의로우냐 이거 가지고 얘기하기는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상속세를 바보세라 그래요. 과거에 이제 법망이 느슨할 때는 다 빠져나갈 수가 있었고요. 지금은 선진국들, 특히 미국 같은 나라도요, 대법은 굉장히 엄하잖아요. 그런데 빠져나갈 길이 얼마든지 있어요. 미국에서 상속세 내는 사람들이 0.2%예요. 왜 그러냐? 트럼프 대통령 때 상속세 면제시켜주는 상한선이 우리나라 5억이잖아요. 여기는 1,100만 달러로 올렸어요. 우리나라 돈으로 150억이에요. 근데 이게 부부 합산 안 해요. 아버지 죽을 때 반 주고 엄마 죽을 때 반 주고 그럼 300억까지 세금이 없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아무리 부자 나라라 그래도 자식들한테 300억 줄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래서 상속세가 대부분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다만 누가 물려주냐? 큰 기업 갖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야 뭐 300억 껌값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빌 게이츠 같은 경우에 제 자녀, 이게 또 자녀들한테 나눠서 주면 또 따로따로 해요. 그래가지고 2천만 불씩 주고 나머지는 빌 게이츠 같은 경우에 재단 만들었잖아요. 빌 앤 머린다 게이츠 재단 재단에다 넣어놓고 통제를 하면 괜찮아요. 우리나라는 저거 회피 수단이다. 상속세 회피하려고 재단 만든다 그래서 엄청 과세를 하는데 미국은 그런 거 없어요. 이런 식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역사적으로 록펠러 재단도 그랬고 워런 버핏도 그렇고 다 공익재단 만들어서 그쪽으로 넘겨놓고 그래놓고 실질적으로 후손들이 기업을 지배하게 만들어요. 그럼 우리나라는 상속세가 도대체 왜 이렇게 높을까? 그 역사적인 거를 좀 보면요. 해방 직후에 이승만 정부 때는요. 상속세 최고 세율이 90%였어요. 왜 그러냐? 이승만 대통령이 친일 세력을 단죄한다고 해서 일제세 때도 돈 번 놈들 다 사회에 죽을 때 내놓고 가라. 그런 의미예요. 귀속재산이고 뭐고 하니까 이놈들 다 그거 뺏어야 된다. 사실 국민적 정서에도 맞고 이승만 대통령이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가지고 1950년에 최고 세율이 90%였어요. 그 후에 이제 현실화되면서 내려왔다가 다시 박정희 정부 때 72년도 유신했잖아요. 74년도에 세법 개정을 최고 세율을 75% 다시 올려요. 왜? 박정희 정부 때는 재벌들 키워주면서 기업들한테 엄청난 혜택을 줬잖아요. 니네들 잘나서 돈 번 아니니까 죽고 나면 나라에 다 환수해. 그래서 75%까지 한 거예요, 박정희 대통령이. 많은 사람이 박정희 대통령은 뭐 독재자라고 정치적으로만 생각하는데 사실 그 사람들 좋아하는, 오늘날 좌파 사람들이 좋아하는 평등주의자를 좋아하는 입장을 박정희 대통령이 했던 거예요. 근데 그때는 논리는 있었어요. 기업들 나라 혜택 많이 받잖아. 그러니까 내놔. 그런 거죠. 그리고 사실 이때는 빠져날 구멍이 많았으니까 별 문제가 안 됐어요. 근데 그 후에 금융실명제하고 한국 사회가 투명해지면서 이제 빠져나갈 도리가 없거든요. 부동산 실명제하지, 금융실명제하지. 그런데 여전히 지금 높은 거예요. 근데 웬만한 기업들은 그냥 팔고 털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게 뭐 이건 아까 그 정리를 해놓은 건데 지금 현재 2000년 이후에 세율 구간입니다. 그런데 이게 2000년이니까 지금 2023년이잖아요.
그러니까 23년 동안 물가 엄청 올랐고 부동산 가격이 엄청 올랐어요. 근데 이건 안 변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2000년도에 아파트 평균 강남 아파트 얼마였으면 10억 안 갔거든요. 10억 안 갔으면 30% 구간에 있었어요. 비싼 강남 아파트라고 해도. 지금 강남 아파트 웬만하면 30 넘거든요. 50%예요. 그러니까 뭐 아버지하고 자식이 잘 돼서 아버지 집에 얹혀 살지 않으면 그래도 아버지 살던 집이니까 팔고 50% 나라에 바치면 되지만 그 밑에 사는 부모는 자식은 어떻게 돼요? 아버지 살던 집에 내가 물려서 살려고 그랬는데 세금 내기 위해서 집 팔아야 돼요. 사실 스웨덴에서 상속세 없앨 때 가장 큰 이슈가 이거였어요. 물론 기업들이 떠나는 것도 큰 이슈였는데 고령화가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하고 달라서 우리는 아파트 문화지만 거기는 부모들이 물려준 집에 살았거든요. 그런데 아버지 죽었다고 집 쫓겨나게 생긴 거예요. 이게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 거죠. 근데 우리나라가 지금 그렇게 됐어요. 특히 지난 정부 때 집값 갑자기 2배 뛰었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사실 상속세 문제는 일부 사람들의 문제였습니다. 우리나라도. 근데 이제는 안 그래요. 웬만한 중산층은 저게 다 문제가 걸려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여론화할 수 있는 좋은 시점이 됐어요. 그전에는 이런 얘기 해봐야 웬만해서 나하고 상관없는 얘기야. 근데 이제는 피부에 와닿거든요. 근데 옛날에는요, 세율이 높은 것도 있지만 옛날에는 열거주의라 그래서요. 법률에 열거된 것만 대상이었어요. 현금이라든지 금덩어리라든지 뭐 부동산이라든지 주식이라든지. 근데 보니까 부자들이 세금을 회피하기 위해서 그림도 사고 뭐 얄궂은 이상한 것도 사고 명품도 사고. 사실 명품도 돈 되잖아요. 갖고 있으면 돈 되잖아요. 그러니까 꼴통품도 사고. 그러니까 안 되겠다. 그래서 유형적 포괄주의. 그래서 여기 열거는 안 되겠지만 이 상속 재산을 볼 수 있는 유형에 포함되면 이거 포함되는 걸로 했어요. 이제는 완전 포괄주의 2003년부터 꼼짝 말아요. 그래서 아무튼 요새는 상속세가 온 국민의 관심사가 됐어요. 왜? 과거 정부 때 부동산 가격이 2배 폭등하는 바람에 그 다음에 과세 최고세율 구간은 30억에서 하나도 안 올렸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 해마다 물가 상승률에 따라서 저게 과세 구간이 바뀌어야 되고 그게 너무나 이제 빈번해서 못하면 적어도 5년, 10년 단위로는 통계도 5년 단위로 바꾸는데 물가 할 때도 그 계산할 때도 바꾸는데 5년 단위라도 이걸 구간을 조절을 해줘야 돼요. 근데 이런 거 일체 없었거든요. 이거 불합리한 거죠. 자, 이상 상속세가 우리나라가 얼마나 높고 뭐가 문제인지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상속세가 이렇게 높을 경우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상속세가 높으면 비효율적입니다. 사회 전체가. 2001년에 미국 경제학자들이 상속세를 폐지해라. 이건 트럼프가 그렇게 상속세 면제 한도를 확 높이기 전 얘기입니다. 278명의 학자들이 서명을 했어요. 이 중에서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들도 있고 심지어는 대표적인 좌파 경제학자도 있어요. 스티글리츠 같은 사람은 노벨상 수상자지만 이분은 좌파 경제학자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 유엔에서 그 월드뱅크나 이런 데서 일도 하고 상당히 그 평등을 강조하는 좌파 경제학자인데 이 사람도 서명을 했어요. 왜 이 사람들이 그랬냐? 옛날에는 세뮤얼슨 이코노믹스가 이 전 세계적인 대표적인 경제학 교과서였는데 요새는 맨큐 경제학이 대표적인 글로벌 베스트셀러입니다. 그 사람도 역시 폐지를 주장했어요. 이 사람들이 뭐 가난한 사람들을 불쌍하게 여기지 않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부자 감세를 원해서 한 게 아니라 경제적으로 봤을 때 이게 가난한 사람들한테도 더 도움이 되기 때문에 없애자 그러는 거예요. 여기 이제 상속세를 반대하는 근거를 제가 한 5가지 정도 정리를 해놨는데요. 이중과세다 아까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그 주식을 상속할 때 당연히 이중과세죠. 왜냐하면 현금을 할 때 소득세 내고 그 다음에 또 상속세 내는 거니까 이중. 그것뿐만 아니라 그냥 현금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아버지가 살면서 세금 다 내고 남은 거잖아요. 물론 아버지가 세금 많이 띄어먹었으면 별다른 얘기겠지만 요새 뭐 그런 사람 별로 있어요. 그러니까 이중과세라는 거고. 두 번째는 자본 축적과 경제 성장에 저해가 된다. 이게 핵심이죠. 왜냐하면 이제 어느 정도 부자가 자기 먹고 살만 하면 더 이상 돈 벌려고 안 해요. 내가 뭐하러 고생해? 지금 모아놓은 돈은 평생 죽을 때까지 100살까지 살아도 다 못 쓰는데 솔직히 1000억만 있어도요. 뭐 1000억이 얼마나 큰 돈인지 모르시죠? 1000억을 가지고 50년 산다 그러면 1년에 얼마씩 써야 돼요? 20억씩 써야 되잖아요.
천억이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천억 부자 많거든요. 강남에 이거 보세요. 빌딩 얼마나 많아요.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돈이 많으면서도 절제하고 아껴 살고 그 이유가 뭐예요? 자기 후손들한테 좀 주고 죽더라도 이름 남기고 뭐 가문을 좀 남기고 뭐 그런 동기거든요. 제가 이 책에서 한 챕터를 그런 역사적 동기에 대해서 썼어요. 그럼 역사적인 재미있는 얘기들을 이제 많이 써놨는데요. 가문을 빛낸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인생의 목표였어요. 기독교도 그래요. 사실 뭐 교과서에 자기 이름이 실릴 정도 사람 아닌 다음에야 내가 죽고 나서 얼마나 가겠어요. 나를 기억하는 사람이. 2대, 3대만 가면 없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가문이라는 걸 하나 만들어 놓고 우리 조상들이 이게 인간이 살면서 굉장히 중요한 가치예요. 근데 이걸 다 부정하는 거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기업가 정신이 위축된다. 사실 부자가 돈 더 벌려고 할 때요. 이런 가문에 대한 것도 있고 자식에 대한 것도 있지만 일종의 게임이에요. 어떤 철학자는요. 인간을 뭐 생각하는 갈대다. 뭐 경제적 동물이다. 온갖 방법으로 인간을 설명을 했는데 인간을 갖다가 게임하는 존재라고 설명한 사람이 있어요. 놀이. 인간의 특징은 놀이라고 본 거예요. 그럼 놀이란 무엇이냐? 아무 이유 없이 행동하는 걸 놀이라 그래요. 동물들은요, 자기 생존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뭘 잡아먹던. 근데 인간은요, 생존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재밌어서 한다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큰 권력을 얻으려는 거, 큰 돈을 살려는 거, 어떻게 보면 게임이라는 거예요. 내가 다른 경쟁 기업과 경쟁에서 재밌잖아요. 이기려는 거. 사실 축구, 뭐 돈 때문에 축구하는 사람도 있고, 다 재밌으니까 축구 열심히 오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은 놀라운 독특성 중에 하나가 아무 이유 없이 돈도 안 되는데 재밌는 걸 추구한다. 그걸 인간의 특징이라고 보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없어지면 기업가 정신이 발휘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노동자도 손해다. 뭐 아까 두 번째하고 비슷한 얘기죠. 경제 성장을 기업이 가져오는데 안 하면 떨어지겠죠. 부도덕한 세금이다. 뭐 이중과세랑 비슷한 얘기겠죠. 굉장히 상속세가 부도덕한 세금이죠. 기껏 평생 뜯어먹어 놓고 죽었다고 또 세금 내라 그러냐. 뭐 그런 의미입니다. 첫 번째, 왜 상속세가 과하면 문제가 되냐. 효율성도 문제고, 철학적으로도 문제고, 다 문제인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요게 이제 최근에 황승현 교수라고 저랑 같이 상속세 연구회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한 몇 년 동안 같이 상속세 연구해서 같이 세미나를 했어요. 저는 이제 경제사를 전공한 사람이기 때문에 과거 역사 얘기를 여기 와서 얘기를 많이 했는데, 황승현 교수는 경희대학교 사회학과 교수인데,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이 상속세다. 이 주장을 해가지고 요새 굉장히 인기를 끌고 있어요. 제가 이제 그분의 주장을 여러분들한테 하려고 해서 신문에도 많이 났어요. 우선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용어, 뭐 아시는 분은 다 아시겠지만 이게 한마디로 뭐냐면 디스카운트 깎아준다는 거잖아요. 근데 한국 주식 가격이 굉장히 저평가됐다. 그래서 얘기해요. 그러면 주식이 고평가됐다, 저평가됐다 이 기준이 뭐냐. 그 기준으로 쓰는 게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대표적인 게 PER과 PBR이라는 게 있는데 PER은 Price to Earnings Ratio. earning이라는 게 뭐냐면 그 회사가 1년간 벌어들이는 단기 순이익. 예를 들어서 이 회사가 1년에 100억 벌었다 그러면 이 회사의 가치는 그래도 한 10년 정도 벌 수 있는 것 정도가 이 회사 가치 아니겠냐. 이렇게 대충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단기 순이익 대비 이 회사의 프라이스, 그러니까 주가죠. 주식 가격. 주식 가격이 단기 순이익 대비 몇 배냐 이거죠. 이게 작으면 작을수록 저평가되어 있는 거고 크면 클수록 고평가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PER 기준으로 한국이 9.8배, 10배 정도 되죠. 그런데 미국은 20배가 넘어요. 선진국 평균이 18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PER 기준으로 봤을 때 굉장히 저평가됐어요. 두 번째 기준은 뭐냐면 Price to Book Ratio. book이라는 건 책이잖아요. 무슨 책은 장부예요, 장부. 그러니까 장부상에 그 회사의 대차대 대표 장부상에 그 회사의 자산으로 잡히는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기업이다 그러면 그 회사 장부에 이 기업의 땅값, 공장값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잡히겠죠. 그게 book value예요. 그리고 저 프라이스는 마찬가지로 주식시장에서 평가된 주식 가격. 만약에 이게 1이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만약에 이 회사가 지금 망해서 청산된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이제 땅 팔리고 기계는 고철로 뜯어서 팔고 닭 잡을 때 닭고기 가격이에요. 기업을 해체시켜가지고 그냥 팔아치우는 거. 그게 청산 가격이에요.
근데 그게 일이라는 소리는 뭐예요? 이 회사 미래 가치가 없다는 거지. 그게 더 이상 닭이 노개가 돼서 알을 못 낳으면 잡아먹어요. 젊은 닭은 알을 놓으니까 미래 가치가 생기니까 안 잡아먹어요. 그래서 알 낳는 닭은 죽은 닭보다 값이 2배는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저게 일이라는 소리는 우리나라 기업들의 미래 창출하는 가치를 제로로 본다는 소리예요. 근데 놀랍게도 한국의 PBR이 얼마냐? 1.0이에요. 1.0. 평균적으로. 놀랍잖아요? 이게 바로 한국의 주식 가격이 디스카운트 돼 있다. 저평가되어 있다고 대표적인 사례예요. 아니 어떻게 산 닭하고 죽은 닭하고 가격이 같으냐고요. 말이 됩니까? 그리고 요거는 이제 10년간 평균인데 10년간 했더니 1.16 뭐 비슷해요. 미국 3배, 대만 2배, 한국은 1이에요. 한국이요 제대로만 주식 평가를 받으면요 요새 해외에서 투자 많이 하잖아요. 한국 주식 삼성 같은데 현대 같은데 현대차 그거 다 우리 소득이잖아요. 이게 코리아 디스카운트는요 수십 년 전부터 이거 맨날 나왔던 얘기예요. 근데 그때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한국이 지정학적으로 북한이라고 하는 위험 요소가 있어 늘 언제 전쟁 날지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한국에 투자한다. 두 번째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건 지배구조가 취약해서 공중분해되고 기업의 지배구조 때문에 그렇다. 대주주들이 제대로 주주들한테 이익 배당 안 해주고 그래서 그렇다. 사실 이익 배당 안 해주는 게 더 득이 될 수 있어요. 꼭 이익 배당 많이 해주는 게 좋은 게 아니거든요. 해치펀드들은 이익 배당하고 맨날 아우성이에요. 왜냐하면 벌어들여서 그대로 다 나눠줘 버리면 무슨 돈 가지고 다시 신규 라인을 깔 겁니까? 일부는 산에 유보시켜가지고 그거 가지고 새로운 공장 신설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해치펀드들이 막 압력이 세면요 그거 할 수가 없어요. 한국 기업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익 배당 적게 해주는 게 한국 기업이 그동안 성장한 원동력일 수도 있어요. 어쨌거나 이런 것이 다 그동안 원인이라고 생각했었거든요. 신문에 보도던 것들이에요. 사람들의 의견이고. 근데 이번에 이제 나온 얘기가 아니다. 상속세 때문에. 신선한 주장이에요. 자, 만약에 안보 때문에 한국의 주가가 저평가되어 있다면 지금 대만이 위험하냐, 한국이 위험하냐. 대만하고 한국하고 비교하니까 PER이요. 대만은 2.4예요. 그럼 대만이 한국보다 훨씬 더 위험하거든요. 근데 여전히 대만은 높아요. PER도 높긴 한데 PBR이 훨씬 높아요. 그러니까 이게 설명이 안 되는 거죠. 설명이. 그 다음에 이제 이 기업들 보면요. LG전자 뭐 이런 데가 1이 조금 넘는데 이게 올해 PBR을 보면 다 1 안 되는 거예요. 1 안 되는 게. 죽은 닭이 더 비싸. 산 닭이 더 싸. 이게 우리가 다 알고 있는 SK이노베이션 0.8이에요. 엄청 저평가된 거죠. 물론 여기는 아주 복잡한 회사마다의 사정이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이거 확실히 저평가된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게 평균적으로 봤을 때 일민환이 저렇게 많다는 것은요. 뭐가 잘못돼도 단단히 잘못된 거예요. 사실 미래 가치가 마이너스가 될 리가 없어요. 왜? 마이너스가 되면 지금 당장 청산하는 게 맞아요. 땅값 따로 팔고 기계값 따로 파는 게 맞아요. 근데 왜 사람들이 해치 안 시켜요? 실질적으로는 일부러 훨씬 높아요. 그런데 주가가 왜 이렇게 낮을까? 뭔가 이상.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상속세가 사라지지 않는 한 절대 1을 안 넘어가요. 왜? 대주주는요, 주가가 높으면 상속세를 많이 내거든요. 지금 40, 50대 아버지한테 물려받지 않은 이상, 지금 60, 70 넘은 사람들은 내가 10년 살지 20년 살지 어떻게 알아요? 갑자기 요절하니까 아까 봤잖아요. 기업이 날아간다고요. 다 상속세가 머리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다 대주주는 어떻게 해서든지 주가를 낮추려고. 왜? 주가 높다고 나한테 좋을 일이 하나도 없거든요. 개미들이야 쌀 때 사서 조금 올라오면 팔고 재미가 있는데 대주주는 그럴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개미들의 이해관계와 대주주의 이해가 정반대예요. 그래서 아이러니죠. 내 회사인데 주가 올라가는 게 좋아 할 줄 알았잖아요, 우리는. 근데 실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삼성하고 TSMC하고 한번 비교해 보세요. TSMC의 펀은 삼성의 2배가 넘고요. PBR은 다 4배가 넘어요. 그러니까 이게 웃기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이 상속 이슈가 없어져서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없어진다. 그럼 지금 한국의 평균 주가 2,500, 코스피가 2,500인데 5,000 된다는 소리예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져요? 개미들 난리 나죠. 우리나라 주식 투자다가 800만인가요? 난리 나죠. 그래서 사실 상속세 이슈가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제일 중요한 요인이고요. 상속세 내는 사람의 숫자를 보면 그렇게 많지 않아요. 2011년부터 2020년까지 10년 평균 피상속인의 숫자가 7,300명밖에 안 돼요.
최근에 이게 많이 늘었는데 그건 아까 얘기했듯이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지고 그런 것 뿐이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이게 부자들만의 얘기니까 보통 사람들은 관심 없었던 거죠. 특히 이제 최근에 2020년에 확 늘었는데 52%가 늘었는데 이건 삼성 때문에 그래요. 금액이 워낙 크니까.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비율로 따지면 피상속인 중에서 상속세를 낸 사람들은 2, 3% 내외예요. 2% 내외 정도. 그러니까 이게 뭐 모든 국민들의 특히 국회의원들의 관심거리가 아니에요. 국회 가서 이 세미나를 했어요. 그리고 재경의원도 다 앉혀놓고 했는데 그 자리에선 상당히 공감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 자본이득세로 바꿔야 되겠네요. 그래요. 근데 법원 발의를 안 해요. 표를 의식해서.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러면 상속세 없애버리면 조세 줄어들어서 어떡하냐. 세수 확보가 안 되는데 어떡하냐. 근데 사실요. 전체 국세에서 상속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2.2% 되게 높아요. OECD 평균이 0.4밖에 안 되는데. 오히려 상속세가 줄어들어서 법인세가 늘어가는 게 계산을 해보니까 더 많아요. 연구한 사람들 좀 이따 소개시켜 드릴게요. 다 연구를 해봤어요. 상속세를 없었을 경우에 있을 경우와 비교해 봤을 때 법인세가 얼마큼 증가하고 그러니까 상속세 없어지는 것만큼 법인세 세수가 얼마큼 느나 계산을 해보니까 그게 더 많아요. 그래서 별 문제가 없다는 거죠. 사실 저 2.2%는 것은 지방세를 뺀 거예요. 근데 지방세까지 포함하면 분모가 커지니까 2.2%보다 더 낮아지죠. 그래서 약간 대주주의 최고의 관심은 상속세다. 그래서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일어나지 않는다. 이걸 없애면 한국의 주가는요, 장담컨대 2배까지 올라갈 수 있다. 그리고 기업들이 더 해외로 나갈 이유도 없고, 지금 당장 해외 자산들 들어올 때 법인세 낮춰주니까 올해 많이 들어왔어요. 해외에 쌓아놓은 유보이원들 다 갖고 들어왔어요. 그렇게 민감한 겁니다, 기업들은. 왜? 금액이 크니까. 그 1%, 2%가 어마어마한 차이니까. 그래서 문제는 이제 배 아픔의 치료에서 배부름의 유인으로 무슨 얘기예요? 상속세는 결국 배 아픈 거예요. 저 부자놈들 세금 안 내? 내가 배 아프거든. 그런데 저게 나를 배불려줘? 사람들이 인식이 바뀌는 거예요. 그 먼저 바뀐 나라가 스웨덴이고 한국도 이제 설문조사를 해봤어요. 아까 얘기했던 황승현 교수가 이 사람이 조사 방법론 연구에 전공이에요. 질문을 어떻게 했냐면 우리나라는 부자들의 세금 부담이 낮기 때문에 부자들에 대한 상속세를 더 올려야 한다 라고 하는 설문에 그렇다 아니다 물어봤더니 그렇다 얘기하는 사람들이 더 높았어요. 그런데 지금 조사하니까 이게 낮아졌어요. 그래서 아직은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는 상속세를 내는 거에 대해서 국민이 지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추세는 지금 낮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이제 매년 조사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상당히 앞으로는 우리나라도 반전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지금 우리나라가 젊은 사람들이 요새 영끌해가지고 주식 투자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상속세가 없어지면 주식 가격이 오른다. 그럼 다 찬성으로 돌아설 가능성이 많아요. 일본 같은 경우에 가업을 승계를 굉장히 당연하게 여기는 문화잖아요, 일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많은 기업들이 후계자를 못 찾는다 그래요. 일본에서 보도된 건데 전체 중소기업의 약 400만 개, 60%에 해당하는 245만 개가 CEO 나이가 70이 넘을 전망인데 이 중에서 127만 개가 후계자를 찾지 못한다고 조사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일본같이 가업 승계를 인정을 해줘도 내 아버지가 하던 거 하기 싫다는 거예요. 난 내 꿈을 쫓겠다. 일본도 이러는데 한국은 어때요? 세금 왕창 맞는데 누가 가업 승계하겠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곧 이런 시대가 옵니다. 지금 베이비붐 세대가 다 거의 다 대부분의 부를 갖고 있거든요, 한국에. 제 주변에도요, 회사 팔고 나가겠다는 사람 수두룩해요. 출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두 가지로 정리를 했습니다. 상속세가 높을 경우에 경제 비효율성이 온다.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이다. 두 가지를 얘기했고요. 마지막 이제 해결책, 여기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자본 이득세로 전환해야 된다. 우리나라 분위기가, 야, 재벌들한테 상속세 스웨덴처럼 화끈하게 제로를 해주자. 그럼 얼마나 찬성할까요? 이걸 갖다가 이제 세미나 했는데 그 자리에 국회의원들 몇 명 와 있었어요. 그 상당히 자본이득세에 대해서 저 꼭 해야 되겠네요. 근데 안 해요. 우리나라가 작년 같은 경우에 한 7, 80개 정도 가업승계를 했어요. 장수기업 많은 게 일본, 독일인데 이 나라들은 가업승계를 법적으로 보장을 해주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일본, 독일만 그런 게 아니라 가업승계하게 되면 세금을 깎아주는데 여기 보세요. 이건 실효세율이에요. 가업승계의 핵심은 뭐냐면
회사 안 팔겠다. 그리고 고용 해고 안 하겠다. 그 약속이에요. 핵심은. 그리고 자식이 승계받아서 기업을 잘 운영하겠다. 그게 이제 가업승계의 핵심인데 그 약속을 지키면 최고 세율이 4.5%로 낮아져요. 영국 20%, 프랑스 11%, 스페인 1.7%, 뭐 해가지고, 근데 한국은 그대로예요. 도대체 왜 그러냐?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유예요. 일본은 비상장 기업은 80%가 납세 유예, 5년 후에 면세. 미국은 아까 얘기했지만 300억까지. 그 다음에 OECD 국가 중 얘기했고요. 우리나라 한 7, 80개 기업이 혜택을 봤어요. 이제 법이 좀 바뀌어가지고 30년 이상 가업승계를 하면 1,000억 원 규모까지는 이제 공제해 주는데 이거 3,000억으로 이제 늘렸어요. 조금 완화했어요. 상당히 큰 중견기업까지도 이제 가업승계 인정을 해줘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너무 까다로워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실제 있었던 일이라 그래요. 제가 이제 그 자료를 못 만들어 왔는데 변기회사인데 변기회사를 물려받았어요. 그럼 조건이 이 업을 유지하겠다. 안 팔겠다. 고용 안 줄이겠다. 자식이 계속 경영하겠다. 이거잖아요. 근데 이 자식이 보니까 비데를 다른 변기가 잘 팔려요. 그래서 비데를 이제 개발을 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 우리나라 이 업종 분류에 비데는 뭐 전기 전자 제품으로 들어가고 이게 세라믹으로 들어가가지고 독이 요업으로 들어가서 서로 다른 업종인 거예요. 그거 하면 대상에서 탈락하는 거예요. 웃기잖아요? 아니, 5년, 10년도 아니고 30년인데 30년 동안 기술 적식 하나도 안 하면 망하라는 거지. 하나도 못 바꿔요. 또 웃기는 게 세무당국이 딱 봐서 이거 바꾸려고 하는 의도가 있어. 그러면 다시 과태료까지 물려가지고 다시 때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5년 동안 10년 동안 잘 운영해도요. 저 훗날 어느 세무사가 자기 승진하려고 이런 거 한 건 하면 승진하거든요. 승진하려고 뭐 하나 적발을 해가지고 때리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은 승진하고 이 회사는 쫄딱 망하는 거예요. 그 리스크가 너무나 크니까 아무도 이걸 안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7, 80개밖에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제도는 선진국을 모방해서 갖다 놨는데 공무원들도 그렇고 세무서도 그렇고 모든 국민의 의식이 부자놈들 세금 포탈하려고 다 이런 걸 하는 거기 때문에 가업승계고 뭐고 하는 거기 때문에 우선 가업승계는 나쁜 거다. 모순적인 생각인데 갖고 있고요. 그리고 세무사는 내가 정의롭게 제도를 발견을 해낸 거니까 아무도 못한 거 내가 해낸 거니까 나는 승진하는 거예요. 사실 이 가업상속세 혜택을 못 받아서 매각한 기업이 있고 농우바이오, 3기 오토모티브는 기업 상속을 성공적으로 한 사례예요. 이 농우바이오 회사가 어떤 회사냐면 씨앗 종자 기업 회사인데 그건 네덜란드가 우리나라의 인구의 3분의 1밖에 안 되고 국토 면적도 우리나라 경상남북도 합친 것밖에 안 돼요. 그런데 농산물 수출 2위 국가예요. 1위가 미국이에요. 미국은 우리나라 땅덩어리의 100배인데 네덜란드의 300배예요. 그런 나라가 물론 1위 격차는 커요. 그런데 네덜란드가 2위예요. 그 땅덩어리 넓은 뭐 프랑스, 브라질 그 게임이 안 돼요. 그럼 네덜란드가 무슨 수로 저렇게 조그만 땅덩어리 가지고 저렇게 농업 수출을 많이 했냐? 핵심이 종자예요. 여러분 낙농화해가 네덜란드가 발전한 건 다 알잖아요. 꽃 아무리 팔아도 얼마 팔겠어요. 씨앗은요 그람당 무게가 금보다 비싸요. 그런데 우리나라는요 종자 기업이 다 망했어요. 다 해외로 팔려나갔어요. 농업 보호를요 쓸데없는 데 돈을 다 써서요. 엄청나게 많은 자금이 절대 농지 유지하고 쌀 수매하는 데 쓰고 우리나라는요 농업 얘기 조금만 하면 산업으로서의 농업 정책과 그 농어촌 고령자 복지 정책으로서 농업 정책이 혼용돼 있어요. 그래서 산업으로서의 농업 정책은 하나도 없고 어떻게 하면 농촌 인구 먹여 살리느냐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모든 예산이 거기로 다 쓰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농업 경제학자들 무지하게 비판을 많이 했어요. 학교에서 강의할 때는 물론이고. 참 바보 같은 짓이에요. 해외에 우리가 농지 확보하면요. 우리나라에서 구태여 이 땅 조각 좁은 나라에서 쌀 작업할 이유가 없거든요. 쌀 작업하느라고요. 우리나라 국토 면적의 몇 퍼센트가 농지입니까? 우리나라 65%가 산지인 건 다 아시잖아요. 그럼 나머지 35% 중에서 쌀 농사 짓기 위해서 절대 농지로 묶어놓은 농지가 몇 퍼센트인 줄 아세요? 나머지 35%, 20%가 농지예요. 그럼 나머지 15% 중에
도시용지 5.8%예요. 나머지는 뭐냐? 하천이고 뭐 도로고. 가뜩이나 우리가 세계 인구 밀도 3위 국가잖아요. 그리고 산지가 많아서 평지가 부족하잖아요. 그런데 20%를 저 쌀 작업한다고 쓰고 그 쌀 남아서 돈다고 폐교에다 쌓아놓고 주새끼 다 퍼먹고 그래서 오래되면 맛없어지니까 다 군인들한테나 먹으라 그러고 북한에 퍼주고 이 바보짓을 하면서 절대농지 저렇게 묶어놨어요. 저거 몇 %만 풀면요 우리나라 공업단지 저렇게 비쌀 이유가 없어요. 바보짓 하고 있거든요. 나이가 삼천포를 빠졌어요. 죄송합니다. 이 기업이 그래도 종자기업으로 명맥을 유지하고 있었어요. 1990년에 법인으로 전업했는데 이 사람 여기가 이제 직원도 400명이 넘고 제법 큰 회사예요. 그런데 소유주 고희선 회장이 갑작스럽게 13년에 죽었어요. 근데 가업상속을 해가지고 이걸 받으려고 그랬는데 법인으로 해가지고 이게 가업상속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 1,100인가 1,200억인가 이제 세금이 나왔는데 자식들이 이걸 낼 방법이 없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걸 갖다 그대로 그냥 팔아버렸어요. 농협 지주회사에다 팔아버렸어요. 상당히 규모가 있잖아요. 400명이면. 우리나라 대기업 숫자가 이제 300명 넘어가면 대기업 반열에 들어가는 건데 충격이었어요. 갑자기 죽으니까. 사람이란 게 아무리 젊어도 교통사고 날 수도 있고. 그래 이게 있고 나서 우리나라의 최고 경영자들 사이에 아주 그냥 쇼크한 뉴스였는데 지금 보니까 60세 이상 CEO들이 한 20% 2만 6천 명이래요. 이 기업들은 다 고민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반대로 3기 오토모티브는 비슷한 규모예요. 440명이니까. 여기 2014년에 상속 이벤트가 발생했는데 여기는 아버지가 갑자기 안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미리 다 조정해가지고 여기는 승계를 잘했어요. 그러니까 이 가업상속세 제도가 꼭 필요하고 상당히 많이 완화시켜줘야 되고 근데 이제 가업상속세가 과연 우리나라 경제에 좋냐 나쁘냐 여기에 대한 학자들의 연구를 제가 잠시 소개를 하겠습니다. 이건 뭐 해외 학자의 연구인데 이건 부정적이라고 2010년도에 보고가 됐어요. 왜 부정적이냐? 아무래도 가업상속하면 자식이 똑똑하지 않을 가능성이 많지 않냐. 그러니까 멍청한 자식한테 넘어가는 것보다 전문 경영한테 좀 좋다. 뭐 이런 얘기죠. 전통적인 얘기예요. 근데 이거를 비판하는 사람들의 논문에는 해보니까 이 사람의 연구의 단점이 뭐냐면 후계자에 대한 인적 투자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어요. 예를 들어서 후계자 수업이라는 걸 하잖아요. 아버지가 은퇴할 때 나이가 됐어. 아니면 자식이 이제 대학을 가. 그럼 한 20년, 30년, 길게는 40년까지도 후계자 수업을 합니다. 기업에서 골고루 경험도 쌓고 해외에 나가서 공부도 시키고 그러다 어느 정도 경력이 되면 들어와서 다른 기업에도 근무해보고 또 아버지 회사 들어와가지고 몇십 년 쌓고 짧아도 5년, 10년을 쌓고 그리고 작은 기업이라도 아버지가 자기 자식한테는 모든 걸 다 가르쳐줘요. 우스갯말로 상속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상속 실질적으로 되는데 세금 안 내는 중에 하나가 고객이에요. 고객. 치과 의사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의사들 보면요. 개인 병원 하는 사람들을 전부 다 자식들 의대 보내요. 왜? 고객을 넘겨주는 거는 세금 한 푼도 안 내거든요. 한 푼도 안 내잖아요. 굳이 뭐 의료 공익법인은 안 만들어도 돼요. 동네에서 내가 손님들 데리고 병원, 의원, 치과 뭐 이런 거 하면 그 고객들이 그 사람들이군요. 아들 키워서 만들어가지고 자연스럽게 내 근무 시간 줄이고 아들 근무 시간 늘려서 그냥 넘기면 돼요. 그러니까 자식이라 그러면 진짜 아는 건 모르는 건 소위 암묵적 지식이라 그러죠. 우리가 명시적 지식이 있고 암묵적 지식이 있어요. implicit knowledge. 이게 진짜 지식이에요. 진짜 재산이고. 자식한테 넘겨줄 때는요. 자기 아는 친구들, 아는 고객들 뭐 다 가르쳐줘요. 홀딱 벗고 준다는 좀 상승 표현이 있지만 자식한테 하나로 더 주려고 안달이죠. 당연한 거죠. 이걸 전혀 고려를 안 했어요. 이 사람 연구에는. 나중에 이걸 고려해서 했더니 훨씬 더 효과적이더라. 그런 연구들이 이제 나옵니다. 최근에 연구들 2006년, 2016년들에 보면 효과적이다. 이런 연구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선택적 교육을 받은 가업승계자는 그렇지 않은 가업승계자보다 기업 경영 성과가 좋다. 이거 어떻게 보면 상식적인 거예요. 인투이티브하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엄밀한 이제 데이터를 가지고 연구한 것들이고요. 가족 기업이 투자를 증대시킨다. 가족 기업이 아닌 경우에요. 헤지펀드 공격받고 하면 이익 생기면 다 나눠줘야 돼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가족 기업인 경우에 굳이 이익 나눠줄 필요 없잖아요. 야, 우리가 공장 증설하자. 그럼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최근에 나온 2021년 논문도 보면, 이건 연구 보고서인데, 여기도 보면 일자리가 더 많이 생긴다. 구체적인 숫자를 가지고 쭉 연구가 돼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국민연금 얘기예요. 사실 우리나라 코리아 디스카운트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국민연금이 국내 주식을 안 사요. 왜 안 사냐? 어떤 사람은 국민연금을 우리나라의 연못에 있는 고래에 비유해요. 국민연금이 갖고 있는 돈이 뭐 800조인가 얼마인가 그런데 그거 가지고 한 기업 몰빵하면 그냥 대주주라는 건 일도 아니에요. 그러면 기업 마음대로 주물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의결권 행사를 함부로 하지 말라 그래놨는데 제가 의결권 행사 자문위원회 위원을 좀 몇 년 해봤어요. 제가 할 때만 해도 의결권 행사를 함부로 안 하려고 그랬어요. 막 분쟁이 날 경우에 어느 편을 들어야 되냐 이런 건 이제 회의를 하거든요. 근데 지난 정부에서는 과감하게 개입을 했죠. 사실 그렇게 되면 안 되죠. 그러면 주주자본주의를 훼손하는 거죠. 사회주의가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 동학개미 죽일 거냐? 왜 국내 주식에 투자 안 하냐? 이렇게 데모까지 하는데요. 왜 안 하냐면요. 국내 주가가 안 오르니까 못 하는 거예요. 손해봤거든요. 국민연금 고갈 시점을 늦추려면 수익을 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국내 주식이 이 수익이 안 나니까 못해요. 사실 의결권 행사 자문기구에서 뭘 하냐면 내년도 국민연금 투자액 중에서 주식, 채권, 부동산 그리고 국내 해외 퍼센트를 할당합니다. 그래서 그거 1%까지 막 싸워요. 그런데 그때 이렇게 보면요. 우리 2022년에 국내 주식이 16%, 해외 주식은 26%, 10%나 차이가 나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2016년부터 문재인 정부 기간 동안에 보면 계속 이제 줄여왔죠. 왜? 주가가 안 오르니까. 코리아 디스카운트 때문에 투자를 못 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게 2배가 된다, 한국 주가가. 그럼 국민연금이 국내 투자할 수 있겠죠. 그럼 어떤 시너지가 있냐면 해외 투자자들도 국내 달러 갖고 들어와서 여기다 풀어놓고 우리 요새 원화 절하돼가지고 환율 올라가고 원화 가치가 자꾸 떨어지고 있잖아요. 옛날에는 원화 가치가 떨어지면 수출 도움이 됐어요. 지금은 수입 요금만 가격만 올라가고 도움이 안 돼요. 우리가 이제 경제 구조가 바뀌어가지고 해외에서 생산하는 것도 많고 원화 가치 떨어지는 게 수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시대가 갔어요. 그래서 환율 높아지고 원화 가치 떨어지는 걸 마냥 좋아만 할 필요가 없어요. 이제 과거에는 막 일부러 환율 조작국이다 그래가지고 환율 막 높여가지고 원화 가치 떨어져서 수출 많이 하려고 할 때가 있었죠. 지금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주식 가격이 올라가면 외국 투자자들이 한국 주식 사면 그만큼 달러가 들어오죠. 국민연금이 지금 해외 주식에서 투자하는 것 때문에 달러가 엄청 나가요. 지금 환율 이렇게 올라가는 거에 상당한 부분은 해외 주식 살려면 달러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두 가지가 다 있어요. 지금 무역수지 적자니까. 이것도 있죠. 해외 주식 비중이 굉장히 높아졌잖아요. 13%에서 25%. 어마어마한 금액이 해외 주식 사느라고 달러를 나가 쓴 거예요. 자, 스웨덴 얘기를 하겠습니다. 스웨덴이 70년대, 80년대 증여세 최고 세율이 70%였어요. 그런데 아까 얘기했던 2005년에 제로로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그 이제 계기가 된 몇 가지 사건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아스트라 파산이에요. 아스트라 남편이 갑자기 죽었어요. 그래서 그 미망인이 세금을 내야 되는데 70%니까 돈은 없고 남편이 갑자기 죽었어요. 그러니까 부인이 저 주식을 팔아야 세금 낼 수 있다는 건 바보라도 다 알아요. 그 나머지 소액 주주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저러면 주식 가격이 떨어지니까 당연하잖아요. 당장 다 팔아버린 거예요, 시장에다가. 그 주가가 떨어졌죠? 근데 주식은 돌아가신 날, 그날 종가 기준으로 상속세가 결정된다고요. 그 지금 100원일 때 죽었어요? 그럼 며칠 있다가, 한 달 있다가, 두 달 있다가 주식 가격이 60으로 떨어졌어요? 그래도 난 100 기준으로 해서 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미망인이 주식을 다 팔아도 세금을 못 내. 그래서 두 손발 뜯고 미국으로 이민 가버렸어요. 그래서 저 회사가 영국의 제네카한테 팔렸어요. 그래서 아스트라제네카가 된 거예요. 이케아도 그렇고 테트라, 이 우유팩 발명한 기업이에요. 룬드베리, 그 다음에 웰렌스버그, 이런 회사들이 다. 그 이제, 야, 이거 이랬다면 큰일 나겠다. 거기다가 아까 얘기했듯이 고령화가 되면서 집 가격이 올라가면서 이제 아버지랑 같이 살던 집, 상속세 내게 돼서 추억이 어린 집을 팔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국민 여론이 들끓어서 2005년에 진짜 과감하게 제로로. 왜? 어차피 세금 많이 거두니까 이거 안 걷는 게 낫겠다. 그래서 이제 폐지를 한 거예요. 다시 유턴했다 그래요. 이케아도 유턴하고,
아스트라도 유통했다는데 저는 이거 확인을 안 해봤는데 뉴스에 그렇게 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반대했던 사람들이 또 반대 있었을 거 아니야, 거기도. 그게 52점 몇 %로 이겼어요. 국민투표 해가지고. 그래도 48% 반대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10년 후에 어떻게 됐나를 누가 연구를 했어요. 책을 냈어요. 2005년 이후 10년 어떻게 됐나. 그랬더니 여기 빨간 게 세금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떨어진 거예요. 전체 세율이 떨어졌으니까 국민들은 좋아졌죠. 2005년에 없어졌잖아요. 이때보다 세수는 처음엔 좀 떨어졌지만 다시 회복이 됐어요. 그래서 정부도 손해보는 장사가 아니에요. 기업들이 돌아오니까. 회귀했으니까. 그리고 나가려던 기업 안 나가고. 그래서 이 책의 결론은 뭐냐. 결국 상속세 폐지는 스웨덴 국익에 이익된 게 역사적 자료로 증명이 됐다. 그러니까 이러한 무수한 연구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얘기를 안 하고 국회의원들이 이거 다 설득할 시간이 없거든요. 우리 같은 사람들이 자꾸만 이런 연구 결과를 알려주고 여론을 환기시킨 다음에 국회의원들을 움직일 수 있어요. 이 재밌는 얘기인데 아까 얘기했잖아요. 제가 우리나라 국세청 직원이 성공하려면 다른 전임자들이 못 잡아낸 세금 잡아내면 승진해요. 옛날에 왜 저기 무슨 회원이죠? 정혁 회장이라고 오나시스가 선박 왕이잖아요. 세계 최대의 부자였죠, 한동안. 그러다가 케네디 대통령 미망인 제키, 결혼했다가 나중에 죽었죠. 그 오나시스 이후에 세계적인 선박 왕입니다. 정혁 회장이라고. 배가 수천 척이에요. 회사도 해외 외국 회사고 이분도 외국에 살았어요. 근데 우리나라 세법에 한국에서 365일의 절반인 163일 이상 체류하면 한국 사람으로 간주해요. 이 사람은 국적도 외국인이고 회사도 외국에 있고 당연히 한국에는 세금을 안 냈고 몸이 아파서 누구인가 누구 이름으로 한국에 집을 하나 사놓고 한국에 치료를 받는데 실수로 163일을 넘겼어요. 그래서 국세청에서 너 내국인이야. 그러니까 이 세금 우리나라에 냈어야 돼. 그래가지고 걸어가지고 세금을 추징했어요. 몇 천억을. 이 사람이 배는 많지만 현금이 어디냐고 몇 천억이요. 그래서 너 이 세금 안 나오면 너 출국 금지. 그래서 신문에 대문짝만 넣었어요. 잘했다고. 그런데 황성인 교수가 자기 참 잘한대요. 그분 아버지가 배에서 쓰는 통신장비 회사를 창립하셨거든요. 그 회사를 승계를 해가지고 잘 알아요. 이분이 지금 10년 되는데 해외 못 나가요. 자기 회사에. 우리나라에 갇혀 있어요. 근데 그 직원은 승진했어요. 큰 거 한 건 해서. 못 냈죠. 나라에서도 득본 거 하나도 없어요. 이 사람만 국내에 갇혀버렸어요. 이게 무슨 가족들과 생이별하고. 근데 스웨덴 국세청도 그랬었다는 거예요. 국세청 직원 승진 기준이 얼만큼 세금 도둑놈들을 잡아내느냐가 국세청 승진 기준이었는데 국세청 성공 스토리. 두려운 기관에서 사랑받는 서비스 기관으로. 미국에 그런 속담이 있다 그러잖아요. 인간이 태어나서 절대 피할 수 없는 두 가지. 아시죠? 죽음과 세금. 미국도 무섭습니다. 근데 한국은 사실 그동안 국세청이 좀 만만했었는데 한국도 점점 무시무시해져 가고 있거든요. 국세청 성공 스토리가 뭐냐면 억울한 국민을 만들어서는 안 되겠다. 세금을 좀 적게 걷더라도 억울한 국민을 만들어서는 안 되겠다. 지금은 스웨덴 국세청이요. 스웨덴 국민들이 가장 사랑하는 공무원이에요. 항의를 하면 들어보고 합리적이면 다 면제시켜주고. 이렇게 했더니 사랑받는 공무원이 된 거예요. 그런데 한국에서 국세청 직원은 싫어요. 요새 역이민이 많이 하잖아요. 제가 미국에 이제 아들, 딸이 다 미국에 있어요. 실리콘밸리에 살고 있어서 저는 1년에 적어도 2번은 미국 가서 애들하고 같이 한 달씩 보내고 옵니다. 교포들 만나다 보면 시민권 신청 안 하는 교포들이 있어요. 10몇 년씩 살았는데 아직도 영국 주권자고 시민권 안 했대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난 은퇴하면 그냥 한국 국적 포기하기 싫어서. 65세 넘으면 이중국적 다니까 상관이 없는데 50대 이런 젊은 이민자들이 안 딸라 그래요. 한국이 그만큼 살기 좋다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게 의료. 그 외에 뭐 도둑도 좀 없고 미국은 살벌하잖아요. 그런 것도 좀 없고 안전하고 치안, 의료. 사실 우리 공무원들이 국민들한테 얼마나 친절하냐가 그 나라가 살기 좋은 나라냐 굉장히 이미지에 좋거든요. 요새 사실 주민센터냐 가보면요. 참 친절해요. 공무원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민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어쨌거나 내가 민원하겠다 그러면 잘해주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국세청도 승진 제도를 좀 바꿀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굉장히 우리나라 그 국민들의 만족도가 올라갈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그 국회에서 좀 이런 거 좀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재밌는 이거 기사인데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한 연설을 어느 기자가 정리를 해서 신문에 나왔는데 이걸 보니까 지금 이런 인식을 다 갖고 있더라고요. 독일의 상속제도를 벤치마킹해서 고용을 보장해야 된다. 기업의 영수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된다. 다 했어요. 상속세 과세 대상자가 2, 3%에 불과하니까 별 문제 없다. 이 얘기 다 했더라고요. 대통령실도 인식은 있는데 아직 국민 눈치 보는 것 같아요. 여론 환기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상속세 과세 방법을 자본이득세로 변경하면 OECD 국가 중에서 17개 나라가 상속세가 없다 그랬잖아요. 대부분의 나라들 자본이득세로 변경해서 그래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지만 법인세가 증가하죠. 기업을 굳이 팔 필요가 없으니까 세수 확보가 가능하고 이중과세가 없어서 모순적 행위가 없어지고 대주주와 소액주주의 이해를 일치시킬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연기금, 국민연금이 이제 국내 주식에 투자해도 되잖아요. 기업들이 자금 조달이 쉬워지면 국제 경쟁력이 올라갈 것이고 영끌한 청년들한테 도움이 갈 거고 기업의 해외 이전 방지하고 긍정적인 효과가 굉장히 많아요. 생각보다. 이게 단지 부자 몇몇 사람을 위한 정책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이제 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공익법인입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이제 공익법인 세금 회피의 수단이다 이제 이렇게 인식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행 상속세 50%, 60%를 유지하면서 공익법인을 하려고 그러면은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실제 있었던 일인데요. 외국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방법으로 경영을 승계할 수 있다면 차등 의결권, 주식 하나가 2배, 3배, 10배, 최고 10만 배까지 가능해요. 그러니까 이러면 주식의 1%만 가지고 있어도 예를 들어 100배만 인정해주면 내가 경영권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공익재단 출연, 지분관리회사 설립, 신탁, 이런 여러 가지 방법으로 얼마든지 경영권을 지킬 수가 있어요. 근데 한국에는 이게 거의 안 돼요. 황필상 박사 사건 여러분 아세요? 여러분 교차로라는 잡지 아세요? 동네 찌라시 같은 거 이렇게 해요. 이 사람이요 아주대 출신인데 프랑스에서 엄청난 상도 받고 유명한 과학자가 됐어요. 그래서 카이스트 교수가 됐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교차로라는 그 회사를 만들었어요. 돈을 많이 벌었어요. 177억 원 어치의 주식을 자기 모교인 아주대학에 장학재단을 만들어서 기부를 했어요. 그게 1991년에 창업을 해서 2008년에 세금이 얼마 나오냐면 140억을 증여세가 맞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연대 납세자로 제명해서 20억 원의 개인 재산까지 집행이 된 거예요. 얼마나 열받겠어요. 자기는 전 재산을 좋은 일 한다고 학회에 기증했는데. 그래서 1심에서 이 사람이 이겼는데 2심에서 졌어요. 그래서 대법원 가가지고 대법원에 승소를 했어요. 근데 그거 하는 동안 10년 걸렸어요. 승소하고 그 다음에 죽었어요. 71세라는 나이요. 61세에 소송에 휘말려가지고 괜히 잘 쓰다 가시지. 아니면 과학자가 왜 괜히 교차로 같은 거 이상한 거 만들어가지고 기업가 정신이고 뭐가 거예요. 이게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이 사람 공익법인을 재단을 만들어서 준 건데 이런 일이 벌어요. 근데 이 판결문을 보면요. 법정공무원사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게 대법원에서 이겼잖아요. 그러니까 그 반대 의견이 사실 법 논리는 맞대요. 법은 법이니까. 그런데 대법원 판사들도 볼 때는 이건 또 말이 안 되거든. 그래가지고 사정 판결을 내려서 이기게 해준 거래요. 그러니까 고등법원이 법 논리도 맞았고 대법원에서도 소수 의견이 맞았대요. 그런데 이게 사정 판결에서 이기게 해줬는데 웃기는 일이 실제 있었던 사건입니다. 저도 이런 일을 당했어요. 제가 원암문화재단의 감사인데 원암문화재단이 뭐 하는 데냐면 훈민정음 세계화하는 재단이에요. 찌아찌아족의 한글 보급한 거 아시죠? 4개 나라에 지금 한글로 나라 말 만들어줬거든요. 그게 이기남 회장이라는 분이 90살이 넘으셨어요. 여성분인데 한때 여성 납세자 1위까지 가셨고 이분이 사재를 털어가지고 이 재단을 만들어서 좋은 일 많이 했거든요. 저보러 월급도 하나 없어요. 거기는 감사를 맡았는데 여기가
17년인가 얼마가 지났는데 증여세를 맞은 거예요, 또.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린벨트 뭐 이런 걸 다 증여를 한 거예요, 법인에다가, 재단법인에. 그래서 뭐가 수익 사업을 하려고 했더니 그린벨트라서 하나도 허용을 안 해줘요. 그 수익이 안 나는 거예요. 현금 떨어지고 나니까 없으니까 계속 자기 개인 돈 썼는데 어느 날 갑자기 너 저기 재단에 있는 재산 가지고 아무런 활동 안 했으니까 증여세 내라. 매덕이 나온 거예요. 근데 재단이 아무런 돈이 없어요. 매덕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사실 그린벨트에 있는 땅은요, 평가가치 훨씬 높아요, 실제 가치보다. 이 시장에 내놔봐야 몇 푼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사들이 야, 이거 어떻게 세금 내냐. 그러니까 이제 법률 자문 받아보니까 제가 증여 취소하면 세금 면한다. 그래서 증여 취소 소송을 냈어요. 그래서 이겼어요. 근데 그때 제가 감사를 했는데 개인 이기남 회장이 이사장 이기남을 상대로 하는 소송이니까 두 개의 동일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재단 법인의 대표를 감사가 대행한다. 이렇게 해서 제가 이제 대표가 된 거예요. 졌잖아요. 그러니까 교육청 소속 법인이에요. 교육청에서 너희 둘이 짜고 그랬지. 형사소송을 걸었어요. 제가 몇 년 동안 마음고생 되게 했어요. 생전 가본 적 없는 경찰에 가서 조사도 받고. 경찰에서 아무리 조사해도 아무것도 없으니까 무혐의 처리했는데 검사가 다시 재조사라고 그랬어요. 경찰이 또 조사해보면 이번엔 안 되겠더라고요. 변호사 사가지고 그 변호사가 이제 검사 출신이에요. 잘 알아요, 이런 계통을. 그래서 해가지고 이제 또 무혐의 처분을 받았어요. 근데 모르겠어요. 검찰이 이제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기소유예를 할지 뭐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데, 아니 저는 아까 그 황필상 박사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는 당장 손해본 것도, 그분은 저의 100배 1000배 억울하죠. 아무튼 이게 무슨 짓인가. 착한 일 하는 사람들인데 우리나라 문제가요, 소유자 경영은 나쁘다. 그래서 세금도 많이 매기고 공익법인을 통한 우회 지배도 금지하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과연 가족 기업이 전문 경영보다 나쁘냐? 학계 의견은 다양해요. 어떤 연구는 전문 경영이 좋다. 어떤 연구는 아니다. 전문 경영이 좋다는 것은요, 영미 계열이 그래요. 영미 계열은요, 영국, 미국, 또 호주 대영 제국에 소속했던 나라들은요, 전문 경영을 선호합니다. 그러나 독일의 영향을 받는 일본이나 대륙 쪽에는요, 가족 경영이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봐요. 학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다르고, 오너가 경영을 잘못하면 시장의 평가를 받아요. 망하죠. 평가가 나쁘게 나오던가. 근데 시장에서 좋게 평가했는데 니네들은 왜 난리냐, 이거예요. 사실 가족 기업이 전문 경영에 비해서 훨씬 더 경영에 유리하다. 사실 대표적인 게 일본이죠. 우리가 알다시피 일본은 우리처럼 재벌이 있지만 사실 그 일본 같은 경우에 은행하고 복합체잖아요. 그래서 일본은 은행들이 많이 갖고 있고, 은행이 뭐 주주권 행사는 안 해요. 전문 경영이 많죠. 아날로그 시대에서 디지털 시대로 넘어갈 때 왜 일본은 세계에서 최고 전자회사를 다 가지고 있고 반도체 시장을 석권하고 있고, 일본이 한참 반도체 석권했을 때 지금 한국 반도체가 석권한 것보다 더 세계 시장에서 더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어요. 지금 DM 메모리, 삼성, 하이닉스 다 합해서 지금 70% 좀 안 되는데, 일본은 한때 70% 넘었어요. 가전 그러면 일본이 1위였잖아요. 그런데 왜 망했냐? 여러 가지 분석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아날로그 시대에서 디지털 시대로 넘어가면서, 특히 이제 소니 같은 경우에, 아날로그의 강자 소니 입장에서는 굳이 시장에서 새로 들어온 디지털에 모험을 할 필요가 없었다. 특히 전문 경영인은 안전하게 나가야지 리스크 테이킹 할 필요가 없다. 근데 오너 기업은 야, 이거 했다가 망하는 거 아니야? 이사회의에서. 오너가 하래. 그럼 알았어. 망하면 지가 책임지겠지. 과감한 베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테크놀로지 전환기에 오너 기업이 훨씬 유리하다는 거죠. 이런 비슷한 유의 연구, 제가 아주 쉽게 지금 설명을 한 건데요.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익 범위를 이용해서 지배를 하면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데, 사실 공익법인은 상속세를 안 내잖아요. 법인이니까, 영속되는 존재니까요. 안 죽으니까. 그래서 승기의 개념 없이 이론상 영속하기 때문에 상속세 부담이 없고, 창업주의 창업 가치를 대물림할 수 있고, 일자리 유지, 기술 유지가 가능하고, 헤지펀드 공격으로부터 막을 수 있고, 장기적 목표를 추진할 수 있고, 해외로 빠져나갈 염려가 없고, 그 다음에 이제 스웨덴이나 이런 데 보면
사회적 협약을 맺었어요. 그래서 바렌베리 같은 경우에 재단을 통해서 경영승계의 대상으로 대가로 상당수 법인 이득의 뭐 70몇 %를 사회 환원하겠다 약속을 하고 이제 승계를 해줬죠. 굉장히 국가적으로도 절대 손을 넣는 일이 없다는 거죠. 멀린다는 빌 게이츠 재단. 그래서 이제 여러 차례 재단으로 넘겼죠. 저커버그도 역시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제 클래스 A, B, C 이제 있는데 클래스 A 주식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이제 대부분 이 집안을 갖고 있는데 경영권이 넘어가질 않아요. 그러니까 의결권이 차등기업을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했고 아까 얘기했던 발렌베리 재단 지배는 하되 존재는 하되 드러내지 않는다. 사회적 합의에 의해서 이걸 지금 4대인가 5대인가 넘어갔는데 스웨덴 국민은 인정하고 있죠. 한때 이게 우리나라 삼성보다 훨씬 더 스웨덴 전체 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기업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는 지금 보시면 주식 출연 제한도 있고 이것을 다 못하게 돼 있어요. 쉽게 얘기해서 공익법인을 통해서 지배를 못하게 이제 다 막아놨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도는 있지만 우리가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의료법인이나 대학법인이나 공익법인은 우리나라 제도는 있어요. 근데 학교 요새 차리려고 하는 법은 없어요. 한다는 순간 난 모든 거에 손 떼고 그다른 나라에 바치겠다. 이런 착한 사람만 할 수 있죠. 제가 아는 사람이 이제 학교 이사장인데 부모한테 물려받는데 예를 들어 고등학교 이사장 물려받았어요. 교장도 못해요. 2년인가 4년인가 이게 그거 하고 나면 교장직에서도 물러나야 돼요. 그리고 교장이라도 할 때는 교사 임명도 할 수 있고 끝발이 좀 있었는데 이사장으로 물러나고 할 수 있는 일은 교장 임명하는 것밖에 못한대요. 돈만 내놓기만 하지 요만큼도 개입을 못해요. 그러니까 이제 학교를 차리겠다는 것은 이제 쉽게 얘기해서 나라에다 전 재산을 주겠다. 여러분이 그런 처지에 있으면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했을 때 난 그렇게 할 거야 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강의 여기서 마치고 정리를 하면 상속세는 부자 감세가 아니다. 소수의 몇 사람을 위하는 게 아니라 국가 경제 전체적으로 이득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속세 없어지면 부자들만 좋은 일 아니야. 이런 그 선입견이 없어지질 않아요. 그래서 그 논리를 어떻게 하면 깰 것인가 이제 저희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거 한 1년 이상 모여서 저희 공부를 했거든요. 서로 세미나하고 토론하고. 그 인간의 본성이다. 더 좋은 걸 자식한테 물려주고 나는 죽어 없어지지만 내 자식 손자 때 가면 내 이름도 기억 못 하겠지만 그래도 인간이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는 건데 누군가는 내 이름을 기억해 주기 원하는 게 인간의 본성 아니냐. 인간의 본성을 우리가 바꿀 수 없다. 바꿀 수 없다면 그 본성을 활용하는 게 좋은 거다. 바로 자본주의 시장경제가 우수한 이유가 이 본성을 무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고 사회주의 공사주의 이 본성을 무시하고 인간을 아주 긍정적으로 봐서 유토피아를 만들 수 있다고 착각한 거 아니냐. 상속세 문제도 똑같다. 인간의 본성부터 들어가야지 되고요. 상속세 문제는 이렇게 인간의 본성으로 호소를 하고 들어가야 된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모든 국민에게 이득이 있다는 결론을 내려야 설득이 된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아직은 선진국 좀 단계까지 못 갔는데 이런 인식이 퍼질 때까지는 언젠가는 그럴 때가 올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